가슴으로 남자들 꼬신다며 선임들에게 산채로 묻히며 버려졌던 최약체 특전사여군. 그녀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 처절한 복수극 이야기입니다. 해발 700m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에 걸쳐 웅크린 검단산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갓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와 서늘한 나무 향이 뒤섞여 특수전 사령부 예하 귀성부대 제3공수특전 여단의 아침을 열었다. 부대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쓴 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이 산자락을 메아리치며 흩어졌다. 오늘 이곳 철옹성 같은 부대에 새로운 전입자가 도착했다. 강하늘 하사. 갓 임관한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돌하리만치 굳건했다. 그녀의 군화가 위병소 앞 아스팔트에 처음 닿는 순간 부대 전체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귀성부대 창설 이래 여군 특임대 독거미 부대가 아닌 일반 공수특전대대에 여군 하사가 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신고합니다. 하사 강하늘, 금일부로 제3공수특전여단 71대대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대대장실 앞에 선 하늘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어 외쳤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지역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다. 강하늘 하사. 자네가 그 강하늘인가? 들어와. 지역대장의 이름은 강태준 대위. 굵은 목과 다부진 어깨,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그가 거쳐온 훈련의 강도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늘의 인사기록 카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지원했겠지? 여긴 온실 속 화초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남자 대원들도 하룻밤에 몇 번씩 곡소리를 내며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각오는 되어 있나? 네,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뒤처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태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증명해봐. 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내 실력으로 내 땀으로 증명해. 그전까지는 나 역시 널 특별한 부사관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냉정하리만치 사무적인 어투로 신임 하사를 다그치는 강태준 대위가 사실은 강하늘 하사의 하나뿐인 친오빠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입대 전 서로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했다.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태준처럼 하늘 역시 강태준 대위의 동생이라는 수식어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 살아남고 싶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다. 하늘이 생활관으로 배정받았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최민서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여군으로서는 드물게 공수특전대대에서 5년 넘게 버텨온 실력자이자 대대 내 여군들의 암묵적인 리더였다. 길게 찢어진 눈매와 야윈 얼굴선, 그늘진 표정은 그녀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내가 강하늘. 이야, 듣던 대로 뽀얗네. 특전사에 스키 타러 왔어?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녀 옆에 있던 박소영 하사와 윤지아 하사도 키득거리며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중사님, 저런 애가 산악구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작도 전에 무릎 아프다고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쉿, 소영아. 그래도 신참인데 너무 그러지 마. 놀라서 울면 어떡해? 조롱 섞인 대화 속에서도 하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군장을 풀었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직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민서의 의심과 질투는 하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야간 침투 훈련 중 하늘은 익숙지 않은 산악 지형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다. 통증을 참고 훈련을 마쳤지만 다음 날 아침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다. 의무실에 가는 것조차 선임들 눈치가 보여 끙끙 앓고 있을 때 강태준 대위가 순찰 중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퉁퉁 부은 동생의 발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늘에게 다가와 작은 약통 하나를 건넸다. 이거 미군 부대에서 구한 특수 파스다. 붙이면 붓기가 금방 가라앉을 거야. 티나지 않게 잘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몸 관리 제대로 해. 여긴 약한 모습 보이는 순간 잡아먹히는 곳이니까. 오빠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에 하늘은 울컥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췄다. 감사합니다, 지역대장님. 짧은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을 멀리서 최민서 중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부하를 챙기는 상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갓 들어온 어린 하사에게 은밀한 호의를 베푸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저 계집애 역시 꼬리 치려고 온 거였어. 민서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녀는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지옥 같은 곳에 누군가가 여자라는 무기를 이용해 무임승차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하늘은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순물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교활한 적이었다. 그날 이후 하늘을 향한 민서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단순한 군기 잡기 수준을 넘어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는 듯한 집요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변해갔다. 강하늘, 너는 오늘부터 내 그림자다. 내가 화장실 갈 때 빼고 내 시야에서 1미터 이상 벗어나지 마. 알겠어? 민서는 사사건건 하늘을 트집 잡아 모욕을 주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고 식판을 엎어버리는가 하면 점호 시간에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며 모든 옷가지를 복도에 내던져버렸다. 박소영과 윤지아는 민서의 충실한 수족이 되어 하늘을 고립시켰다. 그녀들은 하늘의 수건을 몰래 변기에 빠뜨렸다가 건져놓거나 전투화에 끈끈한 액체를 부어놓는 유치하지만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하늘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오빠인 태준에게 알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이 뻔했다. 강태준 대위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은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더 큰 비난의 표적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 이 모든 멸시와 조롱을 실력으로 갚아주리라. 하지만 하늘의 침묵은 민서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강인한 눈빛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꺾어버리고 싶었다. 저 오만한 눈빛을 절망과 공포로 물들여 감히 자신에게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장소는 대원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부대 뒤편의 깊은 산속 훈련장. 그곳에서 그녀는 강하늘이라는 불청객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민서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하늘에게 말했다. 강하늘, 너 내일 있을 산악 장애물 개척 훈련 준비 단단히 해둬. 내가 얼마나 대단한 년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그리고 명심해.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하늘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늘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직감했다. 검단산의 짙은 어둠이 그녀의 위태로운 미래를 집어삼킬 듯 깊게 깔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의 비상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 소리가 부산하게 울렸다. 오늘의 훈련은 산악장애물 개척 및 극복 훈련. 귀성부대에서도 가장 험준한 코스로 악명 높은 독수리봉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강하늘은 완전 군장을 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 최민서가 남긴 섬뜩한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더욱더 단단히 군장끈을 조이고 날카롭게 벼려진 대검을 허리에 찼다. 어머, 우리 공주님. 밤새 잠은 잘 잤어? 험한 산길 오르다가 다치면 우리 강 대위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어느새 하늘의 등 뒤로 다가온 민서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에 절인 비수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박소영과 윤지아도 하늘의 군장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이 군장에 뭐 벽돌이라도 넣은 거 아닙니까? 얼굴이 벌써 사색이 됐는데. 걱정 마, 하늘아. 우리가 뒤에서 잘 밀어줄게. 절벽 쪽으로. 하늘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대열의 맨 뒤에 섰다. 강태준 대위는 훈련 시작 전 전체 대원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침을 하달했다. 오늘 훈련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팀워크를 확인하는 중요한 훈련이다. 낙오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 산은 우리의 훈련장이자 동시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적이다. 명심해라. 태준의 시선이 잠시 하늘에게 머물렀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하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오빠, 보고 있어.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훈련은 시작부터 지옥이었다. 가파른 경사의 산길을 따라 30kg에 육박하는 군장을 메고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남자 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행군이었다. 하늘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앞서가는 동료들의 발뒤꿈치를 쫓았다. 하지만 민서의 본격적인 괴롭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하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일부러 좁은 길에서 어깨를 강하게 부딪혀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흙길에 얼굴을 쳐박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팔을 긁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강하늘, 동작 봐라. 그렇게 설렁설렁 걸어서 정상까지 가겠어? 내가 여자 망신 다 시키는 거야. 민서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하늘을 질책했다. 다른 대원들은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일부는 동조의 시선을 보냈다. 이곳 특전사에서 여자라는 사실은 때로 원죄와도 같았다. 여자이기에 더 독해야 했고 여자이기에 더 완벽해야 했다. 하늘의 미숙함은 곧 모든 여군의 나약함으로 치부되었다. 첫 번째 휴식 시간, 하늘이 숨을 고르며 수통의 물을 마시려 할 때였다. 윤지아가 실수인 척 다가와 하늘의 수통을 쳐서 떨어뜨렸다. 얼마 남지 않았던 물이 흙바닥으로 전부 쏟아졌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어쩌지? 다음 보급 지점까지는 2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윤지아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했다. 하늘은 말없이 빈 수통을 집어들었다. 갈증으로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수분 부족으로 현기증이 났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정신력으로 육체의 한계를 밀어붙였다.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그때 민서가 하늘의 뒤로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꼴 좀 봐. 거의 시체나 다름없네.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
강 대위님한테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당장 헬기라도 보내주지 않겠어? 훈련.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하늘은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이 민서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 독한 년.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어. 민서는 훈련 코스 중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알려진 칼날 능선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곳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수풀로 뒤덮인 외길이었다. 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된 밧줄을 잡고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건너야 했다. 하늘의 차례가 되었을 때 민서는 박소영과 윤지아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늘이 밧줄을 잡고 능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박소영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뱀이다. 뱀. 순간적으로 대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 틈을 타 민서는 하늘이 잡고 있던 밧줄을 고정하는 확보물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이 순식간에 느슨해지면서 하늘의 몸이 허공으로 크게 휘청였다. 악! 하늘은 반사적으로 밧줄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몸의 중심은 절벽 쪽으로 쏠린 후였다. 발이 허공을 헛디디며 그녀의 몸이 아찔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놀란 대원들의 비명, 태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하늘의 체념 어린 눈빛. 하지만 추락하던 하늘의 몸이 무언가에 걸려 격렬한 충격과 함께 멈춰섰다. 절벽 중간에 위태롭게 자라난 소나무 가지에 군장이 걸린 것이었다. 하늘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몽롱한 상태로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허공에 매달렸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짙은 안개에 휩싸인 계곡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하늘 하사.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내려간다. 태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몸에 로프를 묶고 절벽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최민서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이 생각보다 커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섬뜩한 희열이 감돌았다. 그래, 저렇게 매달려서 공포에 질려 우는 얼굴, 저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태주는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와 하늘에게 접근했다. 하늘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다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태주는 하늘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결박하고 위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절벽 위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땅에 발이 닿자마자 태주는 하늘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태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밧줄을 고정했던 확보물이 인위적으로 파손된 흔적.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선명한 전투화 자국.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최민서를 돌아보았다. 최민서 중사.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민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강하늘 하사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 같습니다. 훈련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보입니다. 훈련 미숙? 태준이 비웃듯 되물었다. 그는 파손된 확보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파손이야. 내 짓이지? 강하늘 하사를 죽이려고 했어. 증거 있습니까? 지역 대장님이야말로 신임 하사를 특별하게 감싸고 도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민서의 당당한 반격에 주변 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태준과 하늘의 관계를 의심하는 불온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동생이라고 밝히는 순간 하늘은 오빠 백으로 목숨 건진 나약한 군인이 되고 자신은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편애한 지휘관이 될 터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휘관으로서의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훈련은 중단한다. 전원 부대로 복귀한다. 이 사건은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할 거다. 그때까지 최 중사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 태준의 선언에 민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사건은 강태준과 강하늘을 부도덕한 관계로 올가맬 절호의 기회였다. 부대로 복귀하는 내내 하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 의심,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모멸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귓가에는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지.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이었다. 그리고 하늘은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훈련이 힘든 곳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의가 아무렇지 않게 칼날을 드러내는 진짜 전쟁터라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독해져야 했다. 저들의 칼날을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했다. 창밖으로 비친 검단산의 능선이 거대한 맹수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늘은 그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저 그림자 속의 칼날을 내 손으로 꺾어버리겠다고. 칼날 능선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강태준 대위는 약속대로 정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군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최민서 중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사건은 신임 하사의 훈련 부적응으로 인한 단순 안전사고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오히려 부대의 화살은 강태준과 강하늘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지역대장이 새로운 여하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어쩐지 유난히 챙겨주더라니. 하늘은 순식간에 지휘관을 유혹해 부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불려우가 되어버렸다. 최민서는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강하늘을 더욱 철저히 짓밟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의 괴롭힘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했다. 강하늘 하사. 체력은 부대 제1의 패급이면서 남자 홀리는 기술은 특급인가 봐. 비결이 뭐야? 우리도 좀 배우자. 민서는 식당에서 모든 대원이 듣는 가운데 하늘을 조롱했다. 하늘은 밥을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생활과는 더욱 지옥 같았다. 박소영과 윤지아는 노골적으로 하늘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밤마다 잠든 그녀의 귓가에 저주를 퍼부었다. 하늘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버텼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오빠인 태준의 침묵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엄격하게 그녀를 대했다. 하늘은 오빠의 고뇌를 이해했지만 외로움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대대 전체의 진지 보수 공사 작업 명령이 떨어졌다. 장마철을 대비해 부대 외곽의 낡은 참호와 교통호를 보강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은 조별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최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과 자신 그리고 박소영, 윤지아를 한 조로 묶었다.
그녀는 가장 외지고 인적이 드문 제3초소 뒤편의 폐참호 보수 작업을 자청했다. 그곳은 웬만한 간부들조차 순찰을 돌지 않는 부대의 사각지대였다. 하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묵묵히 삽과 곡괭이를 챙겨 민서를 따라 나섰다. 숲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침내 도착한 폐참호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자, 오늘 우리가 작업할 곳이야.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소리를 질러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고립된 공간. 강하늘, 넌 저기 중앙에 무너진 부분부터 파내. 제대로 안 하면 오늘 밤까지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하늘은 말없이 삽을 들고 참호 안으로 들어갔다.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깊이의 참호였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흙을 파내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아, 지아야. 입구 막아. 네. 중사님? 박소영과 윤지아조차 당황한 듯 되물었다. 귀 먹었어? 전현이 못 나오게 입구를 막으라고. 민서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민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겁에 질린 얼굴로 참호 입구의 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참호 밖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에 입구가 막히고 그녀는 순식간에 어둠 속에 갇혔다. 최민서 중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 여십시오. 하늘이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민서의 광적인 웃음소리뿐이었다. 하하, 꼴 좋다 강하늘.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봐. 특전사 우습게 보지 마, 계집애야. 내가 기어들어올 곳이 아니었어. 중사님, 이러다 정말 사람 죽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겁에 질린 윤지아가 말렸지만 민서는 오히려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닥쳐.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여기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면 그땐 강대위도 어쩔 수 없겠지. 안 그래? 민서는 삽을 들고 직접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흙더미가 하늘의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다. 흙의 압력에 숨이 막혀왔고 지독한 공포가 온몸을 올감했다. 살려 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흙더미에 묻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꿈, 오빠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었던 희망이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당장 멈춰, 이 악마 같은 년아. 숲을 뒤흔드는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포효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이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서류 작업 때문에 부대에 남아있던 그는 유독 제3초소로 향하는 최민서 조의 행적이 마음에 걸려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태준의 눈이 뒤집혔다. 그의 하나뿐인 동생이 산채로 땅에 묻히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태준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최민서를 밀쳐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늘아, 강하늘, 정신 차려. 마침내 하늘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태주는 하늘을 흙더미 속에서 끌어내 품에 안고 절규했다. 안 돼. 하늘아, 눈 좀 떠봐. 오빠가 왔어. 제발. 그의 외침에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박소영과 윤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최민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오빠?
태주는 하늘을 안아든 채 핏발 선 눈으로 최민서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원초적인 분노와 사리가 들끓고 있었다.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동생.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모든 오해와 소문의 조각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 강하늘 하사가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녀가 강태준 대위의 친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의식을 잃은 하늘을 들쳐 업고 미친 듯이 의무대를 향해 달렸다. 그의 등 뒤로 뒤늦게 달려온 다른 대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굳어 있었다. 폐참호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차가운 흙더미 위로 강하늘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희미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상처이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진실의 칼날은 부패한 조직의 심장을 향해 겨눠질 터였다. 누구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으리라. 군 병원의 하얀 천장은 지독하리만치 차갑고 공허했다. 강하늘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온몸을 옥죄는 듯한 압박감과 희미한 흙냄새의 환각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무덤을 파헤치는 삼날처럼 느껴져 본능적인 공포에 몸서리쳤다. 하늘아. 밤새 뜬 눈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강태준이 놀라 다가와 하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순간 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태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오지 마. 만지지 마. 흙이 들어와.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풀려 있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렸다. 흙더미의 무게, 숨막히는 어둠, 최민서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결코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낙인이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폐소공포증. 젊은 여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처였다. 태주는 피가 배어나올 만큼 입술을 깨물었다. 동생의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민서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더욱 냉정해져야만 했다. 사건은 즉시 헌병대로 이첩되었다. 귀성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최정예 특전부대 내에서 벌어진 그것도 선임 여군이 후임을 생매장하려 한 전대미문이 사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부대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였다.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되자 최민서는 놀라울 정도의 뻔뻔함과 치밀함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강하늘 하사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군기가 빠진 후임을 겁주려 한 일종의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강 하사가 평소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 강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장난과 훈육으로 포장했다. 공범이었던 박소영과 윤지아는 헌병대의 압박과 최민서의 회유에 못 이겨 최 중사님의 말처럼 심한 장난인 줄로만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순식간에 하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임의 장난을 과대 해석한 부적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군 상층부의 움직임이었다. 사령부의 실세이자 부대의 명예를 병적으로 중시하는 조성환 대령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했다. 그는 강태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위압감이 감도는 그의 방에서 조성환 대령은 잘 닦인 전투화를 카펫에 비비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 대위, 자네도 군인이지 않나? 그것도 특전사 장교야.
이 일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 같은가? 한낱 사적인 감정 때문에 부대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할 셈인가? 사적인 감정이라니요, 대령님.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병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태준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조성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쉿. 목소리 낮추게. 자네 동생이라.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자네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자네의 모든 주장에서 객관성을 앗아가고 있어.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오빠가 동생 편을 들어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라고만 생각할 걸세. 그는 태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최민선은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되 살인 미수가 아닌 가혹 행위 혐의를 적용해 영창 15일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 그리고 강한을 하사는 부대 부적응을 사유로 다른 후방 부대로 전출시키는 것.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논리였다. 이게 군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정의? 강 대위, 여긴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단체가 아니야. 국가를 지키는 군대다. 때로는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자네 동생 한 명의 억울함보다 수천 명의 특전 용사들이 목숨 바쳐 쌓아 올린 부대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말일세. 잘 생각해봐. 조성환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태준의 군인으로서의 신념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조직의 논리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 쉽게 짓밟히고 왜곡될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병실에 있는 하늘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빠의 지친 얼굴과 군의관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직감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자신은 영원히 피해자 혹은 문제아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할 터였다. 아니야. 그때 하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게 만들지도 문제아 취급하며 내쫓게 만들지도 않겠어. 공포에 잠식되었던 그녀의 눈동자에 서서히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옥이었다. 눈물과 악몽의 시간을 지나 그녀의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가 태동하고 있었다. 며칠 뒤 하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잦은 퇴원을 신청했다. 그리고 부대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의사와 태준의 만류에도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발로 여길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특전사 군인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생의 눈에서 그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결기를 읽었다. 하늘이 부대로 복귀하던 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노골적인 기피였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굳건히 허리를 펴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체력 단련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마주쳤다.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황철규 원사였다. 그는 묵묵히 샌드백을 치고 있는 하늘의 등 뒤에서 한참 동안 그녀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눈빛이 바뀌었군. 황 원사는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태준과 하늘의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하늘의 훈련병 시절부터 그녀의 남다른 근성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복수하고 싶나? 그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하늘은 샌드백을 치던 주먹을 멈췄다. 예, 그렇습니다. 최민서 중사를 때려 눕히고 너를 비웃던 놈들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겠지.
하지만 그건 삼류나 하는 복수다. 황 원사는 하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복수가 뭔지 아나? 실력이다. 내가 저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게 만드는 거지. 총을 더 잘 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똑똑하게 살아남아서 그 누구도 감히 너를 얕보지 못하게 만들어. 저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만들어. 그게 진짜 복수다. 그의 말은 하늘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눈물과 동정, 나약한 피해의식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용암 같은 목표의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원사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간절한 물음에 황철규 원사는 씩 웃었다. 뱀처럼 차갑지만 어딘가 신뢰가 가는 미소였다. 지옥을 볼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강철은 두드려야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그날 밤 귀성부대의 가장 어두운 체력 단련실에서 한 여군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부대를 뒤덮은 위선과 부조리의 거대한 균열이 바로 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하늘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별빛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부대원들이 모두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와 황철규 원사 단둘만의 비밀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황 원사가 짜놓은 훈련 프로그램은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부서지든가 혹은 강철이 되든가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과정이었다. 내 안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 넌 영원히 흙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패배자일 뿐이다. 황 원사는 하늘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 폐소공포증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하늘을 좁고 어두운 지하 탄약고에 혼자 가두거나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배수관을 통과하게 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에 질식할 것 같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하늘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둠 속에서 최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공포는 점차 분노로, 분노는 다시 한번 이겨내겠다는 도끼로 변해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육체 훈련은 더욱 혹독했다. 새벽에는 30kg 군장을 메고 검단산의 가장 험한 능선만 골라 타는 급속 산악구보를 했다. 해가 뜨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정규 일과를 소화했고 일과가 끝나면 다시 황 원사와의 개인 훈련이 이어졌다. 타이어 끌기, 외줄 타기, 10m 높이에서의 레펠 훈련은 기본이었다. 황 원사는 그녀에게 단순히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특전 요원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했다. 쏴라. 적과 민간인을 0.1초 안에 구분하지 못하면 내 동료가 죽는다. 사격 훈련장에서 황 원사는 인질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불규칙하게 섞어놓고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했다. 하늘은 숨을 멈추고 흔들리는 조준선 너머로 오직 표적에만 집중했다. 탕, 탕, 탕. 그녀의 총구에서 불을 뿜은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테러리스트 표적의 미간에 박혔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눈은 이전의 불안과 공포 대신 냉철한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동료들이었다. 처음에는 불쌍한 피해자, 부대의 문제아로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점차 경외와 의아함으로 바뀌어갔다. 독보적인 훈련 성과 때문이었다. 정기 체력 측정에서 하늘은 남자 대원들조차 따라오기 힘든 기록을 세웠고 산악 독도법 훈련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실력이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공표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최민서는 영창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이전보다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조성환 대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귀한 최민서는 완전히 달라진 강하늘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을 보면 겁에 질려 눈을 피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하늘은 그녀의 면전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마주했다. 어쭈? 눈빛 봐라. 영창 갔다 온 선임한테 인사도 안 해? 민서가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늘은 걸음을 멈추고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기계처럼 정확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사 최민서. 영창 생활 편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가시는 민서의 심장을 찔렀다. 편했냐는 질문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을 받고 돌아왔다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하늘의 어깨를 툭 쳤다. 꼴에 깡다구만 늘었네. 그래봤자 넌 영원한 패급이야. 몸으로 증명 못하는 것들이 꼭 입으로 나불대지. 바로 그때였다. 최 중사 말 잘했다. 군인은 몸으로 증명하는 거지. 황철규 원사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는 부대 게시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마침 증명할 좋은 기회가 생겼더군. 여단 창설 기념 최정예 팀타프 팀 선발대회. 대대별로 한 팀씩 출전해서 여단 최강의 팀을 가리는 대회지. 사격, 산악 침투, 장애물 극복, 대테러 임무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야. 황 원사는 최민서와 강하늘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때 최 중사? 내가 이끄는 팀이랑 내가 특별히 조련한 강하늘 하사가 속한 팀이랑 붙어보면 재밌지 않겠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그 무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황 원사의 폭탄 선언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서는 자존심이 상해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섣불리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늘 따위는 짓밟아버릴 자신이 있었지만 상대는 독사 황철규 원사였다. 그가 직접 조련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재밌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원사님.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최정예 팀 선발 대회 소식은 대대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부대의 명예가 걸린 대회가 아니었다. 이제는 최민서와 강하늘 두 여군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강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찾아갔다. 하늘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오빠. 하늘은 오빠의 말을 잘랐다. 걱정하지 마. 난 더 이상 예전의 강하늘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어. 이건 오빠의 싸움이기도 하고 부조리에 침묵했던 모두의 싸움이기도 해. 내가 이길 거야. 아니, 이겨야만 해. 그녀의 눈빛에서 태주는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여린 동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 있었다. 대회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늘은 마지막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밤낮 없이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총을 잡고 상처투성이인 다리로 산을 올랐다. 그녀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강철이 되어갔다. 그녀를 짓누르던 흙더미의 무게는 이제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강철은 마침내 자신을 증명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단 창설 기념일 귀성부대의 연병장은 아침부터 끓어오르는 전운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각 대대를 대표하는 최정예 팀들이 도열했고 그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이글거렸다. 최정예 팀타프 팀 선발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1년 내내 부대의 자부심이 되는 특전사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었다. 강하늘이 속한 알파팀은 시작부터 주목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팀원 대부분이 갓 부임한 신참이거나 훈련 성적이 중하위권인 비급 자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최민서가 이끄는 브라보팀은 대대 최고의 에이스들로만 구성된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였다. 누가 봐도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저 팀은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거겠지. 강하늘 전연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개고생하겠네. 브라보 팀의 팀원 하나가 비웃으며 말하자 최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강하늘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대회는 총 3가지 코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산악 침투 및 독도법, 두 번째는 장애물 극복 및 화기 운용, 그리고 마지막은 두 팀이 직접 맞붙는 모의 대테러 경멸 작전이었다. 첫 번째 코스가 시작되었다. 각 팀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에 의지해 20km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숨겨진 5개의 목표 지점을 최단 시간에 찾아내야 했다. 알파팀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팀장이 코스를 잘못 읽어 초반부터 엉뚱한 계곡으로 들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시간은 흘러가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젠장, 길을 잘못 들었어. 이러다 과락이야. 팀장이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순간 조용히 지도를 살피던 하늘이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은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능선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쪽 능선을 타면 직선거리로 3번 목표 지점과 바로 연결됩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하지만 돌아가는 것보다 최소 30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검단산을 제집처럼 오르내리며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한 결과였다. 팀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늘의 판단을 믿고 절벽에 가까운 능선을 타기 시작했다. 하늘은 마치 사냥처럼 가볍게 바위를 타고 오르며 팀을 이끌었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알파팀은 다른 팀들을 따돌리고 놀랍게도 2위의 기록으로 첫 번째 코스를 통과했다. 팀원들이 하늘을 보는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코스, 장애물 극복 및 화기 운용에서 하늘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다. 10m 높이의 외벽을 오르고 좁은 철조망을 포복으로 통과한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이동 표적 사격. 팀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표적을 놓치는 동안 하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로 모든 표적을 명중시켰다. 특히 마지막 권총 속사 대결에서 그녀는 최민서보다 0.5초나 빠른 속도로 모든 타겟을 쓰러뜨려 지켜보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저게 정말 강하늘 하사 맞아? 미쳤다. 거의 황 원사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최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총과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떨던 계집애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경쟁자였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마침내 마지막 코스, 모의 대테러 경멸 작전의 시간이 왔다. 버려진 폐건물의 침투에 인지를 구출하는 시가지 전투 CQB 상황. 공격은 알파팀, 방어는 브라보팀이 맡았다.
사실상 하늘과 민서의 정면 대결이었다.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강하늘 하사, 내가 포인트맨 선두 공격수를 맡아. 팀장은 이전과 달리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하늘에게 맡겼다. 팀원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알겠습니다. 하늘은 짧게 대답하고 소음기를 낀 K1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동선과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알파팀은 은밀하게 건물에 침투했다. 하늘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복도를 장악해 나갔다. 코너를 돌기 직전 그녀는 손거울을 이용해 모퉁이 너머에 매복하고 있는 적을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이어진 완벽한 연계 플레이. 순식간에 브라보 팀원 2명이 페인트탄을 맞고 전사 처리되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민서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인질이 잡혀있는 마지막 방에서 최후의 함정을 팠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지도록 킬존을 형성해 놓은 것이다. 오기만 해봐, 강하늘. 내년을 여기서 끝장내주겠어. 하지만 문이 열리는 대신 방의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져나갔다. 최민서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하늘이 건물의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투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칙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으악!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사이 유령처럼 방 안으로 들어온 하늘은 그녀의 이마 정중앙에 정확히 조준 사격을 가했다. 픽하는 소리와 함께 민서의 헬멧에 붉은 페인트가 선명하게 번졌다. 상황 종료. 인질 구출 성공. 알파팀의 완벽한 승리였다. 모의 전투가 끝나고 헬멧을 벗은 하늘과 민서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서의 얼굴은 굴욕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천마디의 말보다 더 처절한 복수였다. 내가 짓밟으려 했던 내가 바로 이 무대의 승자다. 최종 결과 알파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종합 2위라는 기적 같은 성적을 거두었다. 비록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특히 강하늘은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하늘은 연병장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오빠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 어떤 칭찬보다도 따뜻하고 묵직한 인정이었다. 하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동정의 대상도 부대의 문제아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증명해낸 진정한 특전사 강하늘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최민서를 이긴 것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의 마침표일 뿐,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부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더 높은 곳을, 더 깊은 어둠을 향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은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정예 팀 선발 대회가 끝난 후 귀성부대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다. 강하늘은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불굴의 여전사, 귀성부대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대원들은 복도를 지나는 그녀에게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고 식당에서는 비급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그녀의 활약상이 연일 화제에 올랐다. 한 개인의 실력이
그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소문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증명이었다. 반면 최민서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대 최고의 에이스들을 이끌고 신참들로 구성된 팀에게,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강하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녀는 대원들의 경멸적인 수군거림을 피해 생활관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빈자리에는 강하늘에 대한 병적인 증오와 복수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성환 대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회 결과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틀어졌다. 강하늘을 부적응자로 낙인 찍어 조용히 처리하려던 계획은 그녀가 부대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강하늘의 존재는 자신이 덮으려 했던 생매장 미수 사건의 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강태준, 강하늘. 저 오누이 놈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조성환은 위기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융통성 없이 정의감만 불타는 성가신 장교였고 이제 그의 동생은 실력과 명분까지 갖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심했다.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고. 그는 된 최민서를 조용히 호출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최민서에게 조성환의 부름은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최중사,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군. 이대로 무너질 셈인가? 조성환의 서늘한 목소리에 최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강하늘, 그년만 없애버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리석긴. 이제 와서 강하늘을 건드리는 건 자살행위야. 진짜 적의 심장을 노려야지. 뱀의 머리를 쳐야 꼬리가 죽는 법이다. 조성환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말하는 뱀의 머리는 바로 강태준 대위였다. 강하늘이 아무리 강해졌다 한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뿐인 오빠였다. 강태준만 무너뜨리면 강하늘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강태준 대위를. 어떻게 말입니까? 방법은 많지.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 것 같나? 이적행위? 하극상? 아니. 바로 돈 문제다. 군수품 횡령. 증거만 확실하면 그 어떤 장교라도 하룻밤에 군복을 벗게 만들 수 있지. 조성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태준을 올가맬 거대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수과와 보급창의 기록을 조작하고 있지도 않은 군용 장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이 지역대 책임자인 강태준을 향하도록 교묘하게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을 물색했다. 그의 레이더에 걸린 것은 강태준의 육사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진우 소령이었다. 그는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조성환은 김진우를 은밀히 만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다음 진급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강태준의 사무실 컴퓨터에 조작된 횡령 거래 내역 파일을 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배신하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뇌했다. 한쪽은 2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 다른 한쪽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린 현실이었다.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조성환이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부대에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대대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곧장 강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태준 대위 군용물품관리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헌병대에서 듣겠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태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영문을 모르는 대대원들이 복도에 몰려나와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린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새하얗게 질려버린 동생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하늘아, 절대로 휘말리면 안 돼.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헌병대 차량에 실려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더욱 거대하고 추악한,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그들은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민선은 복도 저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 조성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뱀의 머리를 쳐야 꼬리가 죽는 법이다. 하늘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렵게 쌓아 올린 명예와 자부심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칠흑 같은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었다. 오빠의 누명을 벗기고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자신과 오빠는 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에게 영원히 잡아먹히게 될 터였다. 강태준이 구속된 이후 부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에는 특전사 장교의 대규모 군수품 횡령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조성환 대령이 조작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밀해서 강태준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강하늘에게로 튀었다. 오빠가 도둑놈인데 동생이라고 별 수 있겠어? 저것들 애초에 군인 정신은 글러먹은 집안이었네. 한때 그녀를 영웅으로 떠받들던 시선들은 이제 날카로운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수없이 깨지고 단련되어 슬픔이 들어설 자리 대신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벽은 높기만 했다.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군 법무관의 절망적인 대답을 뒤로하고 하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황철규 원사였다. 그녀는 황 원사만이 이 진실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창고에서 하늘은 황 원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묵묵히 담배만 태우던 황 원사는 마지막 담배를 군화발로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이건 강태준 대위 혼자를 노린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와 내 오빠 둘 모두를 겨냥한 함정이다.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조성환 대령. 그자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워버리는 인간이지. 아마 최정예 팀 선발 대회에서 내가 너무 눈에 띈 게 그자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다.
원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오빠가 억울하게 군복을 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어. 저들은 이미 모든 판을 짜놓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나가야지.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황 원사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온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부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후배와 동료 짬밥 네트워크를 통해 조성환 대령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음지에서 떠도는 소문과 정보들이 하나둘씩 황 원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조성환 대령이 방산업체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왔다는 것, 특정 부대의 훈련 장비 납품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정보는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 바로 김진우 소령이라는 사실이었다. 김진우 소령.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지만 황 원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전쟁터에서는 가장 믿었던 전우의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해. 인간의 욕망과 공포는 우정 따위는 가볍게 집어삼긴 마련이지. 일단 만나서 흔들어 봐야 해. 그놈이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약한 골이다. 하늘은 황 원사의 조언에 따라 부대 밖에서 김진우 소령을 은밀하게 만났다. 한때 오빠와 함께 집에도 자주 놀러와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진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야위고 초췌해져 있었다. 진우 선배님, 오빠 일 다 알고 계시죠? 선배님이 꾸민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늘의 차가운 직격탄에 김진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강 대위 일은 안타깝지만 증거가 명백한. 그 증거 선배님이 오빠 컴퓨터에 심은 거잖아요. 하늘이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일말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부탁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선배님의 침묵이 저희 오빠를 죽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군에 모든 것을 바친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선배님은 편히 잠들 수 있으시겠어요? 하늘의 절규에 김진우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조성환 대령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단 말이다. 여기서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와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해.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지만 공포는 그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차마 모든 것을 자백하지 못하고 대신 벌벌 떨리는 손으로 냅킨에 무언가를 적어 하늘에게 건넸다. 만년필 창설기념일 1954.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하늘은 암호 같은 메모를 들고 황 원사에게 돌아왔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창설 기념일은 아마도 귀성부대 창설 기념일을 말하는 거겠지. 1954는 창설 연도일 테고. 만년필이 뭘까? 황 원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다. 조성환 대령의 집무실. 그놈은 부대 창설 기념일에 전임 사령관에게서 받은 고급 만년필을 집무실 금고 위에 액자와 함께 장식해두고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곤 했지. 아마 그 만년필이나 액자 뒤 혹은 금고 자체에 뭔가 있다는 뜻일 거야. 1954는 금고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높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조성환 대령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가 그의 심장부 집무실 금고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은 24시간 헌병이 경비를 서는 부대 내 최고의 보안 구역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늘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증거를 꺼내오겠습니다. 미쳤나? 그건 자살행위야. 잡히는 날엔 이적죄로 총살감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빠는 징역 10년, 저는 불명예 전역입니다. 어차피 끝장난 인생,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빠를 구하고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제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의 단호함이었다. 황 원사는 한참 동안 하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그는 한때 자신이 가졌었던 불의에 타협하지 않던 젊은 날의 푸른 불꽃을 보았다. 좋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 늙은이도 마지막으로 군인다운 일 한번 해보자. 황 원사는 결심했다. 그는 부대 내 모든 시설의 설계도를 꺼내 펼쳤다. 두 사람은 부대 창설 기념 행사가 열리는 밤을 디으데이로 잡았다.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연회에 쏠려 있을 때 가장 깊은 어둠을 틈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여군과 늙은 부사관의 거대한 권력을 향한 위험천만한 반역이었다. 귀성부대 창설 기념일의 밤은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군악대의 연주로 깊어지고 있었다. 연병장에 마련된 야외 연회장에는 군 수뇌부와 지역 유지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 본관 건물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작전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하늘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본관 건물 뒤편 감시 카메라의 유일한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침투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짙게 발라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가느다란 침투용 로프와 각종 해체 장비들이 매달려 있었다.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에서 황 원사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0초 후 본관 동편의 배전반에 과부하를 일으키겠다. 일대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 3층 대령실 창문까지 20초 안에 도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문제 없습니다. 하늘은 짧게 대답하며 건물의 외벽을 올려다보았다. 아찔한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수없이 오르내렸던 암벽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벽의 돌출부와 배수관의 위치를 빠르게 계산하며 최단 침투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피직하는 소리와 함께 약속대로 건물 동편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이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 하늘은 박쥐처럼 날렵하게 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과 발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근육의 비명 소리도 터질 듯한 심장 박동도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약속된 20초가 지나기 직전 그녀의 손이 마침내 3층 조성환 대령 집무실의 창문틀에 닿았다. 1차 침투 성공. 내부로 진입한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흡착판을 이용해 창문을 소리 없이 떼어내고 유령처럼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달빛만이 서늘하게 비추는 집무실은 거대한 맹수의 아가리처럼 음산했다. 하늘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내부를 살폈다. 책상, 소파 그리고 벽 중앙에 걸린 액자 밑으로 보이는 육중한 금고. 목표물이었다. 금고 앞이다. 비밀번호는 1954. 입력한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디지털 키패드에 1954를 입력했다. 삐빅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금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2차 잠금 장치 지문 인식기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젠장, 지문 인식이 있었다니. 김진우 소령도 이건 몰랐던 건가? 무전기 너머로 황 원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 실패의 위기.
그 순간 하늘의 뇌리 속에서 김진우가 남긴 또 다른 단어 만년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고 위에 놓인 만년필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만년필과 함께 조성환이 지문을 닦을 때 사용하는 작은 융천이 들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늘은 특수분말을 천에 뿌렸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선명한 지문 자국이 형광빛을 내며 떠올랐다. 지문을 확보했다. 복제를 시도한다. 하늘은 휴대용 지문 복제 키트를 이용해 융천에 묻은 지문을 얇은 실리콘 필름 위로 떠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숨을 참고 복제된 지문 필름을 조심스럽게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철컥. 육중한 금고 문이 마침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군사 기밀 서류들과 함께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늘은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조성환이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의 날짜와 액수 관련자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조작된 서류의 원본과 과거에 그가 덮어버렸던 훈련병 총기 사망 사고의 진실을 담은 보고서까지 들어 있었다. 모든 악행의 기록이었다. 증거를 찾았다.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하늘은 목에 걸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를 열고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언제 순찰병이 들이닥칠지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회에 있던 조성환이 무언가 서류를 챙기기 위해 예고 없이 집무실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아, 조 대령이다. 빨리 피해. 황 원사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촬영하던 장부는 미처 금고 안에 다시 넣지 못하고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딸깍. 문이 열리고 술기운이 오른 조성환이 들어왔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하늘은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부대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조성환의 시선이 열려있는 금고와 그 앞에 펼쳐진 검은 장부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그의 고함과 함께 그의 손이 책상 밑에 숨겨진 비상벨을 향했다. 비상벨이 눌리는 순간 이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모든 병력이 이곳으로 몰려들 터였다. 하늘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조성환의 손가락이 비상벨에 닿기 직전 하늘은 커튼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녀는 조성환을 덮치는 대신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육중한 지구본을 집어들어 반대편 창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다. 조성환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깨진 창문 쪽으로 향한 그 0.5초의 순간 하늘은 열려있던 문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복도로 빠져나갔다. 거기서 정신을 차린 조성환의 외침과 함께 부대 전체에 비상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도에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사방에서 군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붙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미로 같은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을 터였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본관 건물은 이미 수십 명의 헌병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허리에 매달았던 로프를 옥상 난간에 고정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특전사에서 배운 레펠 기술을 이용해 총알처럼 빠르게 외벽을 타고 하강했다.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그녀의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는 로프를 풀고 약속된 탈출로인 부대 뒤편의 배수로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부대의 철조망을 넘어 칠흑 같은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하늘은 나무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메모리 카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경보음이 울리는 부대를 뒤돌아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거대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였다. 산속의 어둠은 도시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모든 빛과 소리를 삼켜버리는 원초적인 암흑 속에서 강하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무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넘나들었던 긴박감 넘치는 탈출의 여운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귓가에는 아직도 부대 전체를 뒤흔들던 비상경보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제 그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특전사가 아니었다. 자신이 몸담았던 거대한 조직 전체에 쫓기는 1급 기밀을 탈취한 도망자였다. 약속된 접선 장소인 낡은 사찰의 폐허에서 황철규 원사는 타들어가는 담배끝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숲의 그림자 속에서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왔구나. 정말 살아왔어. 원사님,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목숨처럼 지켜낸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다. 그 작은 칩 안에는 한 장군의 추악한 탐욕과 한 군인의 짓밟힌 명예와 억울하게 죽어간 한 병사의 원혼이 담겨 있었다. 이제 문제는 이 진실의 폭탄을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이걸 군 내부 감찰이나 헌병대에 넘기는 건 자살행위야. 조성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증거는 그대로 묻히고 우린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로 재판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황 원사의 말대로였다.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은 단순히 조성환 개인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얽히고 설켜 있는 군 내부의 부패한 카르텔 전체였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진실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황 원사는 결심한 듯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외부의 불을 끌어들여야 해. 군이라는 성역을 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불을. 그가 연락한 곳은 군사 전문 탐사보도 기자 이석진이었다. 그는 군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굵직한 비리들을 여러 번 터뜨린 대쪽 같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황 원사와는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 위험한 신뢰를 쌓은 사이였다. 이 기자, 나 독사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폭탄을 하나 갖고 있다. 목숨을 걸 수 있겠나?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인적이 드문 국도의 휴게소에서 이석진 기자를 만났다. 하늘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이 기자는 메모리 카드를 건네받으며 하늘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 눈빛에서 보통이 아닌 각오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만큼 제 기사도 무거울 겁니다. 출처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이 기자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하늘과 황 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추격망을 피해 깊은 산속의 은신처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이틀 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그날 저녁 9시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전쟁 속보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단독 현역 특전사 대령의 엑스파일 입수. 충격적인 비리의 민낯. 이석진 기자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성환 대령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방산업체와의 검은 커넥션, 강태준 대위 횡령 사건의 조작된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의 단순 훈련 사고로 종결되었던 훈련병의 총기 사망 사건이 사실은 장비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살인에 가까웠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뉴스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인터넷은 들끓었고 방송사에는 제보 전화가 폭주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더 이상 군 상층부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경로와 함께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조성환이 통제하던 부대의 헌병대가 아닌 검찰과 국군 최고 수사기관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가장 먼저 조성환 대령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며 끌려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패배자의 처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비호 아래 악행을 저질렀던 군수과 장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진실의 불길은 최민서에게도 번졌다. 조성환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겁에 질린 박소영과 윤지아는 수사본부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단순 가혹행위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강하늘을 생매장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최민서는 특수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며 하늘의 이름을 저주하던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 대위가 모든 혐의를 벗고 석방되었다. 굳게 닫혔던 구치소의 철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모습에 그가 걸어 나왔다. 문 앞에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하늘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뜨거운 포옹 속에서 오고 갔다. 억울함, 분노, 미안함,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에 대한 안도감까지. 태준의 군복 위로 하늘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하늘과 황원사는 스스로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했다. 그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들이 저지른 군사시설 침입과 기밀 유출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다. 군사재판이 열렸고 재판장은 고뇌에 찬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나 이는 썩어버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가장 가벼운 판결이었지만 유죄는 유죄였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들에게 군 동료들은 비난 대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군의 명예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조성환 게이트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수많은 관련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는 등 자정의 바람이 불었다. 강태준 대위는 명예를 회복한 것은 물론 그의 강직함을 높이 평가받아 소령으로 특진했다. 그는 국방부 개혁 추진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자신이 꿈꾸던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강하늘 하사는 집행유예 판결로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적인 탄원과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기적적으로 군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 또한 중사로 특진했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투부대가 아닌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훈련교관의 길을 선택했다. 1년 뒤 특전교육단의 훈련장. 후보생. 자세 불량하다. 정신 안 차려.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강하늘 중사의 매서운 눈빛이 훈련생들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동시에 훈련생들의 상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감싸주는 따뜻한 교관이었다. 고된 장애물 훈련 중 한 여성 후보생이 힘에 부쳐 쓰러졌다. 과거의 최민서였다면 가차없는 질책이 쏟아졌을 상황. 하지만 쓰러진 후보생에게 다가온 것은 동기들의 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장애물을 넘어갔다. 하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풍경이었다. 부조리한 위계 질서가 아닌 진정한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강한 군대. 훈련이 끝나고 하늘은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검단산의 웅장한 능선 너머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싸움을 떠올렸다. 흙더미 속에서의 절망, 강철처럼 단련되던 고통, 심장부로 침투하던 그 밤의 공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심판의 불꽃까지. 전쟁은 끝났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패배의 낙인이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운 자의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튀어나갈 것이다. 차가운 강철의 심장을 가졌던 여전사는 이제 따뜻한 심장을 지닌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무엇도 그녀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